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의 마지막 시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급하게 달려왔고,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오늘은 그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각 지역에서 유교, 불교, 성리학이 수용되는 과정과 영향을 비교한다라고 했으니, 아마 성리학이 무엇이고, 이 성리학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네, 빠르게 달려온 만큼 빠르지만 좀 천천히, 빠르면 천천히? 말이 안 되네요. 빠르지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유학에서 성리학으로라는 이제 중단원인데요. 그 유학은 처음에 우리 지난번에 6차 시에서 봤지만 한나라 때부터 이제 국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나라의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로 인해서 유학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하지만 남북조 시대에 들어와서는 불교, 우리 그때 윙강석굴이랑 룽먼석굴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거대한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융성을 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수나라와 당나라 때 들어와서, 우리 지난번에 율령 얘기했을 때 과거제 얘기했었죠. 과거제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 유학책을 정리한 오경정의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당나라 때 만들었던, 저자는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오경정의라는 책을 만들면서 유학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송나라 때 유학의 불교 도교의 논리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이론적 탐구와 수양을 강조하는 성리학이 만들어집니다. 이 송나라 때, 이 송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남송 시절에 만들어졌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송나라 성리학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정의와 주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주희라는 사람, 주자라고도 보는데요. 이 사람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수행 방법으로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라는 수행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요, 그 거경이라는 말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마음을 집중해 전념을 버리고, 그리고 궁리는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 궁리, 즉 만물의 이치는 경물치지라는 것을 통해서 터득을 하는데, 이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면 그 사물의 겉과 속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경물치지입니다. 그래서 거경궁리 그리고 경물치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서 주희는 사서라는 것 중시해서 사서 집주라는 책을 저술을 하고요. 소학, 어린아이들한테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이런 소학이라는 책도 직접 저술하면서 성리학 전파에 힘을 썼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나 일본 등에도 이 성리학이 전파가 되었으며,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 효도하는 거, 예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대의 명분론이랑 화의관을 강조합니다. 왜? 그 시기, 우리 시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금의 압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송이 이렇게 있었다가 금이 공격을 해서 송이 없어지고 쭉쭉쭉 해서 남송이 만들어졌잖아요. 청장강 이남 지역으로 남송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금나라의 압박에 맞서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오랑캐와는 다른 우리는 중화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의 북벌론, 그리고 척화론, 그리고 일본의 존왕 양이론, 대표적으로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북벌, 그 다음에 척화, 물리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양이, 예,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 명분과 화의관을 강조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아래 사료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사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서. 그래서 대학, 뭐 논어, 맹자, 그다음에 중용 같은 것들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성리학이 이제 남송 이후에 서원과 향약이 보급이 되면서 확산이 되는데, 서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에도 있는 서원인데요. 성현을 제사를 지내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사설교육기관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 향약 같은 경우에는 향촌의 자치규약, 그래서 향약의 보급으로서 성리학적 규범이 서민에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크게 발전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런데 명나라 때 넘어오면 성리학이 조금 바뀌어지기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의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 시험 볼 때 이제 성리학이 들어가다 보니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서 성리학 경전들이 읽혀지곤 했었는데, 그래서 명나라 때 이제 지배층으로서 등장했던 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신사층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명나라 지방에서 신사층이 지방을 이제 그 서원과 향약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향약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향촌 사회의 아예 유교적인 정신이 확산이 되는데 큰 이바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대 성리학이 아예 과거 합격만을 위한 학문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 새로운 학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양명학이라는 학문인데요. 양명학은 열심히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성리학과 다르게 실천을 강조하고, 기질이 아닌 마음이 곧 만물의 원리이며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과감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기존 신사층이나 그리고 대의명분론, 화의관 이런 것들을 충효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던 성리학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양명학을 주장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왕수인이라고 불리지만 양명학의 이름을 따서 왕양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곧 이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마음이 곧 이라는 거를 심즉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와 반대로 성리학에서는 성즉리, 기질이 곧 이치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성리학과 양명학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고려 때 먼저 들어오는데요. 원으로부터 전래가 되면서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불교 그리고 검문세족에 대한 횡포를 비판을 하면서 성리학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와의 폐단을 지적을 하고 검문세족이 무너지면서 나왔던 국가가 바로 조선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은 자연스럽게 성리학적인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혼상제라고 얘기를 하죠. 유교적인 혼례, 성례, 제례들도 점차 정착되어 갔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중엽에 대해서는 중엽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희와 이황 같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희와 이황이 철학적인 논의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선에서 성리학이
네, 심화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4단 7정에 대한 얘기, 뭐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 같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성이 곧 이라고 하는 네, 성증리를 주장을 하는 네, 그런 그 성리학의 모습들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철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원과 향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됐는데, 백운동 서원이 최초로 네, 건립이 되면 서원이 건립이 굉장히 많이 전국적으로 되는 네,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영주의 소수 서원이죠. 네, 소수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약 같은 경우에 중종 때 처음 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더라. 그러면서 똑같이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향촌사회의 성리학적 질서, 충, 효, 예를 갖춘 네, 그런 성리학적 질서가 크게 확산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의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후기 때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활발하게 성리학이 연구된 거는 정유재란, 우리 이건 3단원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겁니다. 3단원을 살펴볼 건데 임진왜란 이후에 있었던 정유재란 때 포로로 잡혀왔던 강황과 일본인이었던 후지와라 세이카가 교류를 하면서 이 교류를 통해 후지와라 세이카가 이 사서오경의 외훈이라는 거는 일본어로 주석을 달았다는 겁니다. 일본어로 설명을 달았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사서오경 외훈을 간행을 하고요. 그의 제자였던 하야시 라잔이 이제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성리학이 에도 막부의 관학이 되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일본 성리학의 한계점으로서는 무사들이 지배층을 형성하다 보니, 그리고 과거제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 성리학이 발전하는데 크게 한계가 있었고, 기존의 그 종교였던 신토의 영향, 그리고 불교 영향이 강해서 사회 전반적으로는 뿌리내리지 못했다라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신 내용은 네,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또는 유교 그리고 성리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네, 송나라 때 들어와서 네, 크게 발전했죠. 송나라 때 주희라는 사람이 네, 중심이 돼서 네, 성리학을 집대성했고요. 성증리, 그 다음에 경물치지, 거경국리 이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리학은 충과 효와 예를 지키는 네, 가치관, 그리고 대의, 그렇죠, 명분론과 그리고 이민족과의 차이를 네, 나타내는 화의관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명나라에 들어와서는 네, 왕수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리학이 양명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명학, 지금 여기서 보시는 여기 주의가 주장하는 성리학과 그 다음에 양명학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고려 때 들어왔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때 조선에서 크게 발전을 하더라. 물론 이제 신진사대부부터 내려온 거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한 이제 성리학적 발전, 그리고 철학적 논쟁, 그리고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글씨는 안 보이는, 글씨는 까만색으로 다시 쓸게요. 노란색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 막부 때, 여기는 인물 사람 이름만 조금씩 기억을 해주면 후지와라 세이카,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하야시 라잔을 통해서 크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조선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조선은 이황과 이
그리고 뭐 등등의 인물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게 조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일본에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됐는지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가 2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입니다. 되게 빠르게 달려왔고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시험 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